어, 잘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약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작을 수도 있겠는데요. 좀 글씨 저도, 크게. 네, 네. 크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좀 슬램하고 이런 거를 못 가져오는 이유가 제가 지금 이번 달에 그 텐스토렌트 세일즈 하는 발표가 지금 몇 개씩이나 있어갖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빡세네요. 네. 그 다음 주 주말에 가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이번 달 말에 모두의 연구소 가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아이크라 학회도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한 10명? 20명? 최소 20명 정도는 따로 만나서 발표해야 될 것 같아갖고 빡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지금 역시 저희 챗GPT의 딥 리서치가 많이 도와줘서 GPU랑 TPU랑 AMD GPU랑 퓨리오사 NPU랑 뭐가 다른지 조금 이제 알아가고 있고요. 어, 그래도 엄청 깊은 정보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 네, 뭔가 이제 AI 하드웨어 쪽에 이제 초이스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엔비디아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 AMD 거 써가지고 LLM 학습시켰다 하는 데들도 있고, 하이퍼 클러스터에서 AMD 서빙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는 엔비디아 거보다 몇 배는 더 빠르다 하는 비전 모델 만드는 것들도 있고, 보니까 다 특색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AMD랑 엔비디아가 제 생각에 느낌이 좀 비슷하고, TPU가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더라고요. TPU가 오히려 저희랑 좀 비슷한 느낌? 근데 되게 신기합니다. 저희랑 또 결도 되게 많이 다르고, 구글이 왜 엔비디아 거 안 사고 자기네들 걸로 계속 밀고 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CPU 혹시 지난달쯤에 한번 새 버전이 나왔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소식을?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진짜 엔비디아 이러다 뭐지? 이러면서 막 바로 구글 주식을 살려고 이제 봤는데 타이밍 맞춰서 살려고 하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고 비교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유일한 AI 풀스택 회사가 구글밖에 없을걸요, 아마. 이제, 음, 반도체 설계부터 클라우드를 포함한 이제 애플리케이션까지가 다 구글은 하니까 대단한 것 음.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서 빠진 부분도 있긴 할 텐데, 빠진 부분은 칩에서 칩으로 네트워킹 하는 거랑, 그리고 칩 안에도 이제 부분으로 나눠져요. 칩렛이라고 해서. 칩렛과 칩렛끼리 소통하는 부분도 빠졌고요. 뭐, NV링크 이런 거 얘기가 빠졌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려 했지? 제조사에 따라서 성능 차이 나는 것들. TSMC가 몇 나노 썼냐 이런 거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그냥 프로세서 아키텍처만 봐서 얘네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AMD, TPU, GPU 4순으로 볼 거고요. 우선 엔비디아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저희가 딥러닝으로 한다 그러면 보통 아키텍처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건 이 정도 되죠. A100, H100, H200, B200. 그리고 보통은 아키텍처는 다 똑같은데 스케일 다운을 많이 하면은 이제 데스크탑게 되고, 메모리도 HBM 안 쓰고 LPDDR 뭐 이런 걸로 이제 쭉 줄이면은 이제, 아니 뭐 GDDR 이런 걸로 줄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의 프로세서가 어떻게 동작하나를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 보려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이렇게 생긴 건데, 어디서 본 단어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코다코어라던가 아니면 텐서코어라던가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는 건 이게 이 하나가 스트리밍 프로세서입니다. 이 네모칸 하나가. 이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유닛이 되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돼요. 스트리밍 프로세서 하나는 L0 캐시라고 인스트럭션만 갖고 있고, L1 캐시가 이 메모리를 쉐어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마 A100 거에서 갖고 온 것 같은데,
뭐 FP64, FP32, 인트 32 연산을 할 수 있는 쿠다 코어들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 뭐 FP8, 뭐 인트 8 이런 거 연산하려면은 텐서 코어에서 연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백 이게 왜 나눠져 있냐면은 쿠다 코어는 사실 그 FP32나 FP64 연산을 하는 거는 이제 FP32, FP64가 뭐냐, 플로팅 포인트 할 때 32비트짜리로 갖고 할 거냐, 64비트짜리로 갖고 할 거냐인 건데, 64비트면은 조금 더 부동산 좀 더 뒤에까지 가서 연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FP32랑 FP64는 요즘에 LLM 하신 분들 보면은 저거 왜 아직도 써?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요즘 트레이닝 FP16에서 해버리고 막 인트 4 막 이런 걸로 인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근데 32랑 64는 그럼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은 그래픽스 렌더링 할 때는 32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쿠다 코어가 달려있는 이유가 그래픽스 연산을 할 때 많이 쓰는 거고, 64는 그럼 어디서 쓰냐라고 하면은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뭐 이제 진짜 그 광 연산을 한다던가 시뮬레이터 연산 같은 거 할 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FP32랑 FP64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옆에 텐서 코어가 매트릭스 연산들, 맨멀 같은 거나 매트릭스 에디션 같은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FP16, EF16, 인트 8, 인트 4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A백에는 이 스트리밍 이 멀티 프로세서가 108개가 들어가 있고요. 인트 8, 인트 4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H100을 만들 때쯤에는 트랜스포머가 팍 뜨기 시작했어요. 트랜스포머가 뜨면서 이제 FP8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를 생각을 해서 FP8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트 8도 있고 인트 4도 있는데 FP8도 지원을 하게 돼갖고, 네. 그래서 FP8 기반으로 돌아가는 연산들을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A100보다 텐서플롭스가 2배가 올라가는 그런 마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도 개수가 올랐어요. 108개에서 132개가 됐고요. 왜 H100하고 H200은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메모리를 조금 더 좋은 걸 써서 속도가 빨라졌고 용량이 늘어났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파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써서 그래서 그냥 H200이 됐습니다. 이제 왜 바로 뭐 바로 이렇게 넘어간 게, 바로 H에서 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같은 H잖아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똑같아요. 똑같이 FP8까지 지원을 하는데 파워랑 메모리만 바뀐 게 H200입니다. 그리고 이제 B200이 나왔는데, B200은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132개가 있는데 근데 2개예요. 이거는 그 블랙웰 아키텍처라고도 하지만 그레이스 호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레이스 CPU가 있고 호퍼 아키텍처가 있는데 호퍼는 이 H100입니다. 그래서 요게 일로 온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조금 더 잘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2배가 됐냐라고 하면은 칩이 2개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만 있었다면은 칩 2개를 놓고 나서 얘네를 딱 붙인 다음에 이 둘 사이에다가 다리를 놔준 거예요. 메모리를 쉐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칩 하나로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NVLink C2C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C2C는 칩 투 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칩렛 투 칩렛을 이제 엮어가지고 2개가 한 칩으로 붙었으니까 2 곱하기 132가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FP4까지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한 다섯 모임 전인가, 예전에 지연님께서 소개해 주셨었던 그 FP4로 요즘에 그 LLM들 트레이닝 그 인퍼런스 했더니 성능 안 떨어지더라 했던 거, 그거를 의식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D200이 나왔을 때부터 엔비디아가 이게 FP4 톱스라고 얘기를 그 플롭스라고 안 하고 AI 톱스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AI는 그냥 FP4다 이러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200보다 텐서플롭스가 2배가 나온다라는 게 B200이 되고요. 메모리 구조를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메모리는 엔비디아는 옛날부터 HBM 메모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HBM2, HBM3 막 이런 것도 있고 HBM3E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적층해서 3D HBM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A100 같은 경우는 L2 캐시가, L2면은 뭐냐면은 이런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쉐어하는 메모리가 몇 메가냐인데 상당히 빠른 메모리에 속합니다. 그게 40메가바이트고요.
그리고 A100은 처음에 나왔던 게 전체 메모리가 VRAM이 40기가짜리가 있었는데 16TB per second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데이터 웨이트를 끌어올린다던가 모델 로딩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속도가 얼마냐라는 건데 1.6이면은 지금 치고는 상당히 느린 편이고요. 80기가짜리가 나왔을 때 HBM 메모리가 좀 더 좋은 걸 탑재해서 2TB짜리가 들어갔습니다. H백은 L2 캐시 메모리가 좀 올라갔고요. HBM 3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속도가 2배가 뛰었죠. 이 메모리 속도가 그 밴드위스가 2배가 뛰었고 그리고 80GB로 올랐다가 나중에 94GB짜리도 나왔는데 속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왜 하이퍼링크 왜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H200은 여기서 네, 메모리를 좀 더 좋은 걸 써가지고 네, 141GB가 됐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그레이스 호퍼로 해가지고 CPU랑 메모리 쉐어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8TB per second고 D200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블랙웰 그 서버인데 네, 이거는 이제 100MB의 L2 캐시가 있고 HBM3 이거를 8개를 이렇게 적층을 해가지고 이게 메모리가 칩이 있으면은 옆으로만 이렇게 통신할 거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라 층을 쌓으면은 위아래로도 통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3D 건물하고 비슷하게 오피스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고 위층도 갈 수 있고 아래층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서 메모리가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용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쵸. 하이닉스 없었으면 블랙을 못 나왔겠죠. 여기 근데 뭐 마이크론 그려놓긴 했는데 상관없어요. 마이크론이든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지금 뭐 누가 누구가 되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이제 현재까지의 엔비디아 그 트렌드가 되는 것 같고요. 트렌드를 보자면은 점점점 더 좋은 메모리, 무조건 HBM을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더 큰 메모리 용량의 네, 점점 더 이거를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AMD GPU랑 비교해 보면은 얘네는 일부러 램 사이즈, VRAM 사이즈를 안 올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AMD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새 컴퓨팅 유닛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는 뭐 트랜스포머를 하고 싶은데 그냥 A100을 사야지. 그게 싸잖아.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왜냐면은 FP4랑 FP8 이게 이제 보라는 가겠지만 제대로 된 빠른 연산을 하려면은 H100이나 B200을 시대상을 맞춰갖고 사야 되는 것들이 이제 좀 엔비디아 GPU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AMD GPU로 넘어오고요. AMD GPU는 실제로 써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가정용으로 사가지고 게임 돌아가는데 엔비디아보다 싸네 해서 사시는 분들은 있어도 데이터 센터에서 AMD로 써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AMD GPU다 보니까 쿠다는 당연히 안 돌아가고요. 쿠다는 이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툴킷이니까 안 돌아가고 AMD는 ROCm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엔비디아 아니 그 AMD 그 GPU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 만드시는 분들이 쿠다랑 ROCm이랑 원투원 매칭을 좀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쿠다에 있던 코드를 ROCm으로 다 컨버팅을 시켜버려갖고 엔비디아의 뭐랄까 엔비디아로 짜놓은 코드가 하도 많은데 사람들이 AMD GPU로도 돌리고 싶어요. AMD가 싸잖아요. 돌리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AMD에는 충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없어요. 그걸 전부 다 컨버팅 시켜주기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ROCm을 쿠다에서 컴파일 해가지고 ROCm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게 잘 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쿠다 코드를 전부 다 싼 AMD 진영으로 갖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자기들이 엔비디아를 GPU로 빨리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해요. 이미 너무나도 후발주자인 걸 아는데 나머지 마켓 파이라도 본인들이 쉽게 먹으려고 나머지 다 먹으려고 ROCm을 쿠다랑 호환이 잘 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AMD GPU도 보면은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그거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AMD도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GPU에 기반을 두지만, 하지만 컴퓨팅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AMD GPU를 볼 때는 컴퓨트 다이라는 단어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단위가 Graphics Compute Die, GCD라던가 아니면 Accelerator Complex Dies에서 XCD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쿠다 코어랑 텐서 코어를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네, 여기서는 GCD랑 XCD로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MI250X랑 MI300 또는 MI300X가 지금 현재 제일 유명한 라인들인데, 대충 A100 그리고 대충 H100 정도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I250X 같은 경우는 내부에 GPU 칩렛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랑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또는 이렇게 중간에 딱 자르면은 이게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칩 두 개를 붙인 거고 중간에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래서 칩렛 하나하나씩을 따로 만든 다음 나중에 붙이는 건데, 네. 이렇게 붙였을 때 저희는 이 전체 컴퓨팅 유닛을 그냥 통틀어서 계산을 합니다. 각각의 GCD가 110개의 컴퓨팅 유닛을 갖고 있고 그걸 두 개라니까 총 220개. 그래서 이 GCD 같은 경우는 FP64랑 FP32는 또 안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보면은 32는 쉐이더 연산 때문에 그래픽스 때문에 쓴단 말이죠. 근데 AMD에서 이 좀 비싸게 나온 데이터 센터용 AMD GPU를 사가지고 사람들이 시뮬레이터로 돌릴까? 아니면 뭐 렌더링을 할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아니면은 딥러닝밖에 안 할 것 같으니까 FP32를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FP64랑 그리고 매트릭스 매스로 꽉 채워놨습니다. 이 당시에는 FP16하고 BF16만 지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동작한다라고 만든 거고요. 이 아키텍처가 CDNA2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뭐 암페어, 호퍼 이렇게 부르는 게 AMD에서는 CDNA2, CDNA3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A백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A백이 지원하는 거는 FP64, 32 이거는 쿠다코에서 지원하고 FP16, BF16, 인트8, 인트4까지 지원하는 데에 비해서 AMD에서는 FP16, BF16만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인트8, 인트4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뜻은 트레이닝만 하세요인 거예요. 이거는 인퍼런스 쓰지 마세요인 겁니다. 인퍼런스도 뭐 지원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그 뭔가 FP16에서 쪼개갖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제대로 된 그 인퍼런스 가속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I300으로 넘어오면서 CDNA3 아키텍처로 넘어왔는데 GPU 칩렛이 두 개였던 게 8개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칩렛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구조 자체가 이제 FP64를 많이 좀 드랍을 했고 그냥 이제 FP16, BF16, 인트8, FP8로 가가지고 컴퓨팅 유닛이 304개가 됐는데 요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쫙 밀어버리니까 H100의 로우 컴퓨터랑 비슷해지더라. 그러니까 T플롭스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해지더라라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AMD에 비해서 훨씬, 엔비디아에 비해서 훨씬 싸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H100을 살려고 엔비디아한테 우리 돈 줄게 하면서 이제 돈을 막 엔비디아한테 던지는데 엔비디아는 막, 우리 아직 만들려면은 반년 기다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을 때 AMD는 제발 사주세요. 우리 거 싸요. 우리는 바로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셀링 포인트가 돼서 AMD를 대량 구매해서 썼었던 것들도 있고, 성공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AMD랑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아예 그 AMD한테 투자받고 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 네. 이게 이제 GCD 때는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MI250X 때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XCD MI300X로 오면서 아예 이렇게 됐어요. XCD만 8개를 깔아버리고 중간에 이제 메모리 소통할 수 있는 브릿지를 이런 식으로 깔아버렸습니다. 신기한 구조예요. 네,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AMD의 강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MI250X는 뭐 GCD에는 뭐 L2 캐시가 8메가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정말 로우 레벨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요거에 갑자기 눈이 돌아갈 겁니다. 128GB의 VRAM 그리고 3.2TB의 퍼 세컨드의 밴드위스. 이게 이제 A100 나왔을 텐데 A100이 40GB, 80GB 하고 있을 때 AMD는 128GB 하고 있고요. 그리고 H100이 나왔을 때 80GB, 94GB 하고 있을 때 네, MI300X가 192GB에 5.3TB per second 밴드위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제 원래는 H100을 두 개, 세 개씩 사가지고 큰 모델을 올려야 됐었던 거를
그냥 이 AMD 거 하나만으로 된다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사놓고 문제는 ROCm이 그 당시에는 지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참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 지원해줬죠. 보통 이제 사고 나면은, 야, 너 우리가 몇 천만 원 주고 너네 거 샀는데 왜 안 되냐 하면 이제 AMD 엔지니어들이 달려가지고 그 모델을 올려주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줬죠. 네, 그렇게 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H200이 나왔었던 이유 중 하나도 141기가로 갑자기 쪘잖아요. 이 당시에 갑자기 이제 그 굉장히 큰 모델들 막, 어, 뭐랄까, 메타에서 막 405빌리언짜리 모델을 만들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이때쯤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 더 큰 그 VRAM을 탑재한 그 GPU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했었던 거를 AMD가 좀 살짝 미래를 보고 했었던 것 같고, 엔비디아는 그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서 따라한 거죠. 사람들이 AMD 거를 사는 걸 보면서, 아, 저쪽에 니즈가 있구나 해가지고 산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 TPU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TPU는 되게 특이해요. 구글 TPU는 시스톨릭 어레이 코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코어가 있고 여기서 연산해서 쭉 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네모난 코어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화살표가 있을 만한 곳마다 코어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연산을 하고 넘기고 연산하고 넘기고 연산하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면 이런 코어 사이사이마다 데이터를 넘기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냥 뭐랄까, 어, 엔비디아 GPU에서 싱글 멀티, 아니, 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싱글 스트리밍 프로세서 안에는 심드로 동작을 해요.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면 모든 코어가 같은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같은 텐서 코어가 같은 연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여기서는 다르죠. 여기는 칩마다 다 다른 연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옆으로 넘기는 연산도 필요할 거고,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그 옛날에 소개드렸었던 텐스토렌트랑 좀 비슷한 그게 되는데요. 텐스토렌트는 이거보다는 아마 코어사가 좀 더 적을 겁니다. 아니다. 많다고 말해라. 적다고 말해라. 아직은 TPU는 그 백서를 잘 많이 못 읽어봐가지고 조금 지식이 부족한데, 어쨌든, 네. TPU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아 이거는 구글이 진짜 자기들 쓰려고 만들었구나. 이거 구글급이 돼야지 만든 거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구글을 위한 반도체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내부의 프로세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텐서 코어라는 게 있고 스파스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텐서 코어가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텐서 코어랑은 다른 텐서 코어입니다. 근데 이름만 비슷해요. 띄어쓰기를 안 하면은 TPU의 텐서 코어입니다. 여기 있는 이 텐서 코어는 그냥 큰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유닛을 한다라는데, 뭐, 뭐랄까, 뭐, 엔비디아 거에서는 막 16 곱하기 16? 이 정도가 아마 가장 큰 매트릭스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크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더 큰 걸 연산한다 그러면은 잼 같은 걸로 이제 해가지고 잼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큰 매트릭스를 분해를 한 다음에 16 곱하기 16으로 다 쪼개가지고 연산 다 해서 최종적으로 모았는데 텐서 코어는 뭐 256 곱하기 256 이런 것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큰 매트릭스를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스파스 코어는 스파스 연산, 그러니까 스파스 매트릭스 연산을 하도록 만든 건데 이게 어디에 쓸까 하고 봤었더니 임베딩 모델 할 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베딩 모델을 연산을 할 때 임베딩 모델을 어디서 많이 쓰지 하면은 구글 서치할 때 많이 쓰겠고요. 왜냐면 가장 비슷한 임베딩 벡터를 찾아갖고 결과를 띄워주면은 그게 구글 서치고 이게 또 LLM 모델을 쓸 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임베딩 데이터 테이블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레그를 한다 할 때 레그의 DB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임베딩 연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때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굉장히 큰 컨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던가 뭐 이제 막 1밀리언 이런 거 그런 컨텍스트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챗GPT랑 이런 거랑 다르게 수많은 파일들을 동시에 올린 다음에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챗GPT에서는 동시에 한 3개 파일 올리면 끝난다 이러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막 10개, 20개 올려도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불평 없이 그냥 다 동작을 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TPU 같은 경우는 지금 버전 6까지 나왔나 그랬을 텐데 저는 그 6는 아직 백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4랑 5 위주로 했는데 5도 버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4랑 5E를 주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5P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E는 efficiency 버전이고 5P는 performance 버전인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를 주로 봤어야 되는데 이게 다 섞고 나서 보니까 2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추가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CPU4 같은 경우는 칩마다 텐서코어가 2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뭐 BF16 그리고 인트8만 지원을 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FP16은 FP31은 FP64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4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인데 어 구글은 우리가 왜 HPC를 하냐 우리 시뮬레이터 안 돌려 해가지고 64를 과감하게 없앴고 FP32 우리 렌더링 안 해 해서 없애버렸고 FP16도 그냥 16 안 써버리지 뭐 그냥 BF16으로 트레이닝 다 해버려 해가지고 BF16이랑 인트8만 있습니다. BF16은 트레이닝에 쓰고 인트8은 인퍼런스에 씁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TPU V5E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칩마다 텐서코어를 하나씩만 넣습니다. 똑같이 이런 프리시전 지원을 하는데 보시면 T플롭스가 떨어졌어요. V4보다 V5가 T플롭스가 떨어졌는데 파워 에피션시가 훨씬 좋아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이 다 팔려고 만든 것 같아요. 좀 작은 비즈니스에다서 쓰는 것들에다가 이거 전기도 덜 먹고 쓸만할 겁니다 하고 갖다가 팔아서 구글의 모델들을 뭐 거기다가 로컬로 깔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같이 모델을 팔던가 아니면은 뭐 원한다면 당신들의 모델 만들어서 갖다 올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인트8은 393, BF16은 197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네, 둘 다 스파스 코어를 쓰는데 인베딩 벡터를 추천 모델을 쓸 때 또는 인베딩 테이블을 쓰는 랭귀지 모델에서 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FP8 안 쓰고요. 메모리를 보자면은 TPU V4는 HBM2, 여기도 처음부터 HBM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HBM을 계속 원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메모리가 되게 작아요. 16GB. 딴 데는 막 40GB, 80GB, 막 160GB, 막 192GB 이런데 여기는 16GB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내부적으로 로컬 SRAM을 쓰는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SRAM이면은 L1 캐시라고 보면 되는데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코어 안에서 연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큰 데이터를 끌고 오는 데는 조금 느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 V5E 같은 경우는 역시 HBM을 썼지만 속도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말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5P를 보면은 속도가 2배로 올라갔고요. 여기는 95GB로 갑자기 빵 메모리 그 양이 올라갔고 V6가 지난달에 나온 아이언우드라는 건데 192GB에 7.4TB per second. 속도랑 이걸로 보면 킹입니다. 킹.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 싶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V4에서 16GB면은 이 16GB면은 2080 Ti가 12GB인가? 그런데 3090이 24GB인데 그럴 거면 3090 쓰지 내가 왜 TPU를 쓰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애초에 스케일업을 하려고 만든 거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예, 여기서 TPU V4는 4092개의 칩을 다 동시에 엮어서 네트워크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노드로서 쓰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하나의 하나의 노드의 8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거고, 이 많은 칩들을 엄청나게 많이 엮어서 굉장히 큰 모델 또는 굉장히 큰 인퍼런스 시스템을 만들려고, 네, 그런 목적을 갖고 한 거더라고요. TPU V4가 4092개의 칩이고, V5E는 이제 조그만한 데다가 팔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256개 칩만 쓴다. 아마 요거 하나겠죠? 요거 하나만 이렇게 판다. 또는 이제 뭐 렉 단위로 판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V6 같은 경우는 256개로 해갖고 소규모 기업들에다가도 팔고 아니면은 구글이 직접 쓰기 위한 9216개짜리 2배입니다. 2배. 더 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데는 이제 제미나이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겠죠.
성능을 비교해보자면은 V4도 좋아 보였는데 3600. 아니, TPU V2에 비교해서는 3600배 좋아졌다 그러고 이게 100이고 이게 3600이니까 36배 좋아진 거겠죠? 대단해요. 그리고 뭐 포드 사이즈도 커졌고 HBM 밴드위스도 190, 32기가였던 거가 192기가. 아, 이게 32기가였으면은 16이 이게 칩마다였겠군요. 죄송합니다. 네. 32기가에 1.2TB per second가 192기가 되고 7.4TB per second. 피크 플로스 칩스가 275였던 게 4600으로. 무슨 진화를 시킨 건지 모르겠어요. 대체 이 3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아유, 참, 우리 회사도 갈 길이 참 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이제 퓨리오사도 보려고 했는데, 네, HB가 진짜 큰 것 같아요. 퓨리오사는 제가 조금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위에 걸 보다가 이거를 보면 퓨리오사가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자료를 많이 못 찾아서예요. 이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료를 많이 좀 꽁꽁 숨긴 편이라 가지고 제가 못 찾아서 이게 좀 그 내세울 점들을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센서 컨트랙션 프로세서라는 걸 쓴다 해서 TCP라고 하고 TCP 코어의 수로 이제 그 프로세서 수가 나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보이가 있고 RMGD인데 아마 레네게이드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워보이가 1세대 이거는 거의 실험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의 TCP 코어가 들어가서 FP32, 16, BF16, FP8, 인트8을 지원한다. 라고 하고 대신에 이것만 갖고 플럭스만 갖고 비교를 하면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정 모델에 맞춰가지고 연산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NN 연산 가속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레네게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창 나오다가 이제 메타가 이걸 보고 나서 좋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TCP 코어가 8개가 들어가고요. 코어마다 뭐 BF16이 32 T플롭스, FP8은 뭐 64 T플롭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시스템 하나가 BF16은 256 T플롭스, 인트4는 뭐 1024 톱스 정도가 나온다 해서 좋다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메모리는 워보이 때는 LPDDR4를 썼습니다. LPDDR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예요. GDDR보다 속도가 느리고 HBM하고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서 66GB per second가 나왔습니다. 테라바이트 per second가 아니라. 하지만 이때는 뭐가 중요했냐? 이때는 처음부터 엔비디아랑 싸우겠다 이게 아니라 프로토타입 칩을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나 뭐 누군가를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단계였고 그 후에 레네게이드 같은 경우가 HBM3를 탑재를 하면서 48GB로 램 사이즈가 올라가고 속도도 1.5TB per second가 됐고 또 SRAM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거 온 칩인데. 네, 이거 SRAM도 저희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256메가면은 L1 캐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연산이 빠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거의 35분 잡아먹었는데요. 공부를 하고 목표를 많이 적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네. 한번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여기 오른쪽 밑에 잠깐 화면을 공유할게. 네, 여기에 미팅 툴즈에 Q&A 들어오셔서 질문요 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다들 이제 GPU랑 NPU랑 TPU랑 이게 궁금해서 와주신 거면 너무 좋고 그리고 다음에 디프런시블 렌더링도 전 솔직히 누가 디프런시블 렌더링 소개해준다 그러면은 진짜 그 안차 쓰고 왔을 겁니다. 네. 제가 발표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오, 네. 네, 그 반도체 이제 설명 아까 이제 어쨌든 뭐 다 NPU, GPU 뭐 다 그 FP8, 16, 32를 왜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결정해놓고 만들어야 될까요? 음, 네, 그거,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이게 지금 질문이 맞나 싶긴 한데, 뭔가
FP8을 지원한다.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거죠. 이게 그 소프트웨어로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제가 예, 네 제가 예, 지금 적절한 구글 이미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요런 걸 보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명 저도 공유? 처음에 그 생각했거든요. 그냥 네, 뭔가 그냥 저도 옛날에 생각하기로는 그냥 뭐 똑같은 숫자 아닌가 이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뭐, 멘티샤냐, 이스포넌트냐는 거, 쪽은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니. 맞아요. 그겁니다. 예, FP36 멘티샤랑 이게 이스포넌트랑, 네. 네, 이게 메모리가 결국에는 길이가 그 FP32면 더 길고 16은 그게 반이고 8은 그게 반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쵸. 메모리에서 결국은 읽어서 거기서 값을 갖고 연산을 다 끝내고 다시 넣어주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메모리에 프로세서가 어떤 특정 메모리에 빨리 접근해서 끌고 오냐. 요것 때문에 하드웨어 그 로직 설계가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고, 네. 그러니까 메모리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트릭이 또 있대요. 이런 거 이제 뭐, SP16을 쓰냐, BF16을 쓰냐면 이게 살짝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트릭을 쓰면은 연산 속도가 더 빨라진다,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메모리에서 읽은 것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빨라진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것들로 엔비디아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 FP8에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연산하는 특허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딴 데선 쓰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 참, 네. 대단하다 싶고. FP8도 여기 지금 그, 표현하는 방식이 많은데, 뭐, E5M2, E4M3, 막 이것도 엑스포넨트랑 만티사를 몇 개를 갖고 이렇게 이거를 할 거냐. 라는 이런 트릭들도 있어갖고,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연산하는 속도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두 개 FP8 포맷을 갖고 어떤 거를 할 거냐,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막 요런 거. 그, 잘 모르지만 이걸로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도 쓸모가 없는 영역이 돼가지고 뭐까지만 지원된다 이런 걸로 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칩 아키텍처가 바뀔 때는 그때 트렌드를 반영해서 가니까 사실은 제일 최신 칩을 사는 게 제일 빠를 수밖에 없다.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옛날 아키텍처의 모델을 쓸 거면 굳이 최신 걸 쓸 필요는 없다. A100이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가 A100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오히려 옛날 거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전 모델 이런 거 쓸 때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differentiable rendering을 이제 좀 준비해 왔는데, 약간 지금 가우시안 스플래팅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사용하고 있는 녀석인데, 제가 이제 그래픽스 공부를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한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몰라서, 네, 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실제 그래픽스 가장 펀더멘탈한 이론들은 제가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무슨 바이어노미트 뭐 콜디네이트라는 뭐 그런 이제 세부적인 것도 막 나오는데 그거를 좀 공부하려다 보니까 아직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가장 거시적인 측면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문은 여기 모듈러 프리미티브 for high performance differentiable rendering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이제 MV Deprest라는 라이브러리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여기를 디펜던트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differentiable 렌더링 쪽이면 결국은 다 요 코다로 돌린다고 하면은 다 요 패키지를 디펜던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공개되어 있고 논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네, 그 왜 디퍼런셔블 렌더링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일단은 사실 렌더링이라는 게 우리 그 모니터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모니터에 보여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니터로 온 순간은 이미 이제 2D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는 결국 정보는 2D로 표현되어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3D 하지만 결국은 다 2D인 거죠. 예, 결국은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결국 다 2D인 거니까. 실제 데이터 구조는 그럴 수 있으나 화면의 렌더링, 표현할 때는 다 2D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D로밖에 관찰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죠? 단순히 2D로 했으면은, 그쵸? 마리오 게임 같은 거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이제 3D 구조나 뭐 라이트라든가 포즈라든가 이런 이제 3D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D 이미지를 보고 3D 정보를 추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살짝 점프를 하긴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렌더링이라는 걸 표현할 때 3D에서 2D로 가는 걸 많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포워드 렌더링이라 그래서 3D의 어떤 관측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2D로 렌더를 할 때는 포워드 렌더링이 되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디퍼런셔블 렌더링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이게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 아니고 최근에 딥러닝이랑 GPU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인버스 렌더링, 그러니까 즉 우리가 관측된 데이터가 만약에 2D면 이 2D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3D로 추정할 수 있을까? 사실 되게 어렵죠. 3D 좌표계가 뭐 안에 키프레임이고 메쉬고 뭐 이런 버텍스고 이런 게 다 있는 걸 2D로 프로젝션하는 거는 우리가 3D 비전에서 매우 익숙한 흐름인데 사실 디퍼런셔블 렌더링이라는 얘기가 나온 분야도 결국은 AI 딥러닝을 쓰려고 하는 게 제일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렌더링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포워드 렌더링은 예전부터 오픈GL이든 불칸이든 이제 하던 것들이고 인버스 렌더링 이쪽은 이제 반대로 간다. 2D를 3D로 어떻게 추정하지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말만 들었을 때는 되게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미지만 보고 어떻게 3D로 표현하지. 그래서 디퍼런셔블 한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디퍼런셔블은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는데 매우 익숙한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로스를 구하고 요거를 이제 백워드 계산을 해서 3D를 추정하는 이제 방식인데 요게 이제 결국은 딥러닝을 활용하겠답니다. 그래서 딥러닝 중에서도 이제 백워드 연산이 역전파를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 역전파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미분하는 거죠. 미분이죠.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현미분, 뭐 이제 각각 같이 연산이 이제 프로파게이트 되니까 좀 더 복잡해지겠지만 결국은 미분이 가능한 형태로 함수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differentiable rendering인 거예요. 그래서 2D 이미지, 렌더드 된 이미지와 실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를 로스를 포토메트릭 로스라고 하죠. 보통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포토메트릭 로스를 구해서 역전파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추정된 각각의 이제 관심되는 타겟 밸류들을 각각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씬 파라미터든 메쉬, 텍스처, 라이트, 카메라 등등등등 인트린직, 엑스트린직 등등등 이런 것도 이제 다 추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한 즉 학습이 가능한 렌더링 방식을 얘기하는 게 이제 가장 어, 그, 이제, 원래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렌더링은 결국은 2D를 3D로 추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게 결국은 백워드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플로우 차트로 자세히 표현하자면은, 그쵸. 뭐 좀 레스터라이징 거치고 나서 좀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인터폴레이트도 해야 되고, 필터도 거쳐야 되고, 세일링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블렌딩 거쳐서 실제 이제 렌더링 하는 게 이제 그 포워드 렌더링인데, 이제 인버스 렌더링 하는 경우로 가려면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를 통해서 역전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의 디퍼런셔블 렌더링의 연구 주제였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물론 새롭게 냈다기보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이니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좀 더 설계를 프리미티브 펑션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정밀하고 그렇죠. 결국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항상 있는 건데 그 트레이드오프를 최대한 줄이고자 좀 더 프리미티브 펑션으로 구성하자라고 하는 게 이 본 논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펑션 하다는 거는 결국은 사실 백워드 연산 자체는 그냥 마치 우리가 딥러닝이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종의 파라메트릭 함수를 선언해 놓고 백워드 연산하면 이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연산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텐서를 까보면 다 볼 수는 있지만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포워드 렌더링 할 때, 그러니까 3D에서 2D로 갈 때 지금 요 그림을 보시는 게 맞을 텐데 그 이제 디스크릿한 정보를 가지고 프리미티브 펑션을 구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D 좌표계가 있고 그걸 이제 2D로 어떤 특정 점을 찍으려면은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D의 이미지 좌표가 3D 좌표계로 표현을 하려면 이제 디스크릿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상적입니다. 있냐 없냐 어떤 특정 지점으로 이제 디스크릿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만약 이런 방식이면은 사실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은 프리미티브한 펑션들을 중간중간에 설치해 놓고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될 거랑 디퍼런셔블 하게 되어 있는 그런 파라메트릭 정보들만 따로 떼서 일종의 지금과 같은 그림으로 파이프라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이닝의 가장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뭐 당연히 GPU 써야겠다. 뭐 이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오픈GL이나 불칸 같이 인터페이스가 특정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만 동작하던 거를 중간에 파일로 다 떨궈줘야 되는데 지금은 결국은 딥러닝이랑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은 텐서죠. 그래서 텐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파이터치 아니면은 텐서플로우를 필요한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쉐이딩, 지오메트리 등등등 이런 프리미티한 펑션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화질의 이미지, 안정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위해서도 이러한 이제 노이즈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큰 설계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거를 세부 단계로 내려오면은 모든 단계를 모듈형 프리미티브로 다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텐서 기반으로 입출력과 뭐 파이토치, 뭐 텐서프로 등등등 이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 변화는 외부에서 수행, 그러니까 GPU 밖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 렌더러랑 이런 이제 클립 스페이스는 이제 그 렌더러 GPU에서만 연산되도록 수행하도록 하는 거고 쉐이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 블렌딩에 해당하는 NTLS인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가시성을 좀 더 극대화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깔끔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콜 오브 듀티 같은 그런 게임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설계를 했고 뭐 이제 당연히 이제 3D 정보를 표현하려면 트라이앵글 메쉬 같은 그런 이제 프리미티브한 펑션으로 구성돼야 되는 함수에 의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설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성은 사실 더 있는데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첫 번째는 텍스처럴 필터링입니다. 텍스처럴 필터링은 이제 텍스처와 UV 좌표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특정 점에서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의 레이어가 다 함수인데 요거를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위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전달해서 학습하는 방식이다. 라는 게 이제 텍스처 필터링이다. 그러면 이제 텍스처를 표현하게 되면 이제 UV 좌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애널리스틱 엔티 엘리어싱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엔티 엘리어싱이라는 게 그 어떤 이제 사실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RGB 이런 픽셀 값으로 픽셀 하나의 값이 정해져 있는데 요게 이제 그쵸? 어떤 일종의 스무딩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뭐 255면 여기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클 텐데 아이고 네, 매우 클 텐데 그 편차가 변경되는 그런 지점을 포착을 해서 좀 더 값을 근사하거나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엔티 얼리싱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빛을 추적하는 방식인 그, 이제, 어, 레이 캐스팅 부분도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기반으로 이용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레이가 이제 어떤 특정 지점에서 빛이 이제 발사되었을 때 불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빛이 반사돼서 가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파라메트릭하게 이제 함수를 구성을 해서 패스 트레이싱까지도 학습을 할 수 있게 가능한다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레스터라이즈 하는 과정에서는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다중반사라든가 굴절 등을 추적을 해서 리얼리스틱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디퍼런셔블하게 백워드로 연산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이제 샘플링 패스의 이런 이제 어떤 경로로 갈지는 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많이 이제 다뤘던 팩터 그래프처럼 어떤 특정 지점으로 노드로 가는 그런 확률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레디언트들을 스토캐스틱 하면서 이제 가는 방식을 이제 노이즈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학습하는 방식. 그래서 패스 트레이싱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제 뭐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이제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다시 정리해서 오면은 결국 입력은 이제 2D 이미지고 그 학습 파라미터를 어떤 함수를 어떤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력된 이미지도 결국은 이제 렌더된 이미지고 손실함수랑 뭐 학습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렌더된 이미지와 이제 리얼리스틱 이미지를 이제 차이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 대상인 지오메트리, 텍스처, 포즈, 라이트 등의 값들을 좀 더 근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좀 더 그 보면은 실제 그럼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간단한 유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유럴 네트워크 요게 이제 예시 8투치 코드인데 결국은 이제 포워드가 우리가 결국 학습할 때 호출되는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이 모델이 추정하는 값이 메쉬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겟 때는 이제 그 대상이 메쉬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쉽게 렌더된 이미지랑 서로 비교를 해서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성하기 나름이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좀 더 고도화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개발자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그런 루프를 보시면 뭐 사실 간단하죠. 예, 모델로 일단 추정해놓고 추정된 거랑 실제 이미지랑 차이 구해서 로스 계산하고 옵티마이저 좀 붙여서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럼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텍스처나 지오메트리나 텍스트레이싱 기반이라면은 메테리얼라이트까지도 결국은 이제 역전파 대상으로 확실히 가능하다. 그럼 좀 더 그 디퍼런셔블한 파라메트릭한 모델들이 좀 더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디퍼런셔블 렌더링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딥러닝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89프레임 시퀀스 이미지 중으로 뭐 실제로 렌더링한 이미지인데 요거를 이제 디퍼런셔블하게 렌더링해서 학습했을 때 결과물들은 여기 B, C, D에 해당하는데 보시면은 뭐 사실 실제 이미지와 거의 유사하게 메쉬가 그려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좀뭐 입술 같은 부분은 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텍스처라든가 메쉬가 매우 이제 사실적으로 복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제 사실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 변화도 이제 419 프레임인데 수정 변화도 이제 추정된 이미지가 아래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 이미지인데 거의 매우 유사하게 분사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참고로 지금 요 세 개의 이미지가 왜 사람 얼굴만 가지고 했냐라고 하면은 일단 디퍼런셔블 렌더링의 가장 대표적인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저기입니다. 페이스 디텍션이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인데 결국은 가장 민감하고 가장 작은 부분을 좀 더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많이 연구되는 분야가 이런 페이스 디텍션 쪽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지금 요즘 나오는 이제 그 딥페이크 같은 거도 결국 이제 이런 방식을 착안을 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제너레티브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2D 기반 이미지로 3D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하고 그걸 이제 파라미터 그 파이프라인 구성을 해서 미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텍스처 필터링이나 엔티얼레이션과 같은 정교한 처리 덕분에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딥페이크와 같은 그런 영상들이 매우 이제 3D 기반으로도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설명은 여기까지고 네, 그다음에 이 논문의 저자는 물론 여러 저자지만 1저자는 사무리 라이네라는 이제 핀란드 연구원이신데 무려 엔비디아 2007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PhD 헬싱키 대학에서 이제 하셨고 이분의 그런 이제 업적을 보시면 엔비디아에서 내는 이제 리서치들인데 뭐 2023년도 있지만 사실 이분이 2007년부터 엔비디아에 계셨다고 하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분의 업적들은 상당합니다. 사실 거의 한 분야에 몰빵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그런 렌더링 분야에 꽤 획을 그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구글 스칼라에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가 스타일게임입니다. 스타일게임. 그 유명한 스타일게임의 저자가 이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분이 낸 논문들의 제목들 보시면 아마 예전부터 비전 하셨던 분들은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비전 좀 한창 볼 때 뭐 스타일은 당연히 봤고 요건 잘 모르겠고 요것도 봤었고 거의 이분 손을 많이 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제너러티브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엘리아스 프리 제너레티브 애드버션 네트워크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거의 사실상 Understanding on Efficiency Rate Traverse on GPU 뭐 이런 논문도 아마 요거가 지금 이제 디퍼런셜 렌더링의 초창기의 연구였던 걸로 추정을 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모든 게이밍 렌더링의 연구를 담당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코어단에서 오랫동안 무려 2007년이니까 그때부터 거의 지금의 DLSS까지 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우시안 스플래팅 시대에 와서도 매우 뛰어난 이제 연구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아무튼 이런 분이 하셨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재밌어서 가져왔고, 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그러면은 화면 을 하도록 할게요. 저녁을 못 먹어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어, 근데 어렵긴 합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형님이 해주셨던 분야는 더 어렵긴 한데 거기 이제 로우 레벨이니까. 근데 제 이쪽 그래픽스가 확실히 좀 커버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고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언제 한번 스페셜 AI KR 컨퍼런스 열면 와서 발표해 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질문도 더 없는 것 같으니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뭐 있나? 다음 주 없고요. 네, 다음 아니, 주안 아니, 한다고요? 아니, 그 다음 주에 별일이 없다고요. 별일 없음. 네. 네. 그 아이크라는 언제 가세요? 아이크라는 저 18일에서 26일 가는데 네. 그때 시간 맞춰서 와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봐야 될 아 것 일단 다음 주까지는 하실 수 있는 같아요. 거겠네요. 네, 그럴 것 음, 같습니다. 숙소 저 숙소 그러게요. 저 그 어디였지? 그냥
추천해주는 숙소 중에 하나 잡았는데, 아, 진짜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그 비행기 표랑 그 막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지고 세일즈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가시는 분들은 제가 회사 돈으로 맛있는 밥 사드릴 테니 저랑 미팅 한번 하시죠. 방에 놀러 오지 마시고 사주세요. 저희 NPU를. 주원님 어떻게든 네. 저한테 진짜 부럽습니다. 나이트라 나이트하고 오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가 회사 돈으로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0시 넘었으니까 이제 네, 들어가 보죠. 네.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